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었던 메뚜기의 재앙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농업 전문 매체 더캐틀과 로이터 등 많은 해외 언론들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 대부분이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사르데냐 섬은 지난 30년 동안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 피해 규모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난생 처음 겪는 대규모 메뚜기 떼의 습격에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르데냐 섬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농부들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연료비 상승과 메뚜기 떼의 습격이 겹쳐 농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이렇게 3,600억 마리의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과 동아프리카, 서아시아, 남아시아를 휩쓸고 파키스탄과 인도에도 나타나면서 중국에까지 방제 비상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동아프리카 지역이 초토화된 데 이어 케냐에서 105만 헥타르의 경작지가 공격을 받았고, 에티오피아는 20만 헥타르의 농경지와 35만 6천 톤에 달하는 농작물을 잃었으며, 인도는 555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보면서 100억 루피 약 1,660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메뚜기 떼의 출몰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하는데요. 메뚜기는 고온건조한 기후에 알을 낳기 때문에 메뚜기 떼 출몰의 주된 원인은 기온 상승과 더불어 강수량 부족으로 인한 가뭄으로 알려졌습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는 한 번에 300개의 알을 낳는데요. 2019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단시간에 600억 마리 이상의 메뚜기가 발생했고, 그 무리의 규모가 길이 60km, 폭 40km에 달할 정도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리를 형성한 메뚜기 떼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는데요. 서인 남자의 손가락 정도 크기의 사막 메뚜기는 하루에 자기 몸무게 2배 이상의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사막 메뚜기는 혼자 있을 때는 식욕이 과하지 않고 색깔도 녹색이지만 1스퀘어 킬로미터 당 20만 마리가 넘는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녹색이던 몸통의 색이검은 색으로 변하고 식욕과 번식력까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퍼에 따르면 1km 규모의 사막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3만 5천 명의 하루치 식량이 사라진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에서는 1,000만 명가량이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더욱 끔찍한 사실은 사막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200km까지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앙과 같은 식량 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획기적인 수단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사막 메뚜기의 페로몬을 조작해 그 습성을 바꾸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했고, 사막 메뚜기만을 살상하는 곰팡이를 연구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거점별로 대량의 살충제를 구비하고 살충제를 뿌리는 것으로 메뚜기 떼를 겨우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라는데요. 이전에는 메뚜기를 식용으로 먹기도 했지만 살충제를 사용한 후에는 독성 때문에 먹을 수도 없죠. 사막 메뚜기 떼가 이탈리아 지역을 넘어 중국과 인접한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위협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중국은 사막 메뚜기 떼를 대비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10만 오리 부대를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리 한 마리가 하루에 먹는 메뚜기는 200마리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를 잡아 먹도록 훈련된 오리의 경우 단숨에 400마리 이상의 메뚜기를 먹을 거라는 거죠. 중국은 인접지역인 파키스탄에 10만 오리 부대를 보낼 것을 계획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파키스탄 현지에서 지원 작업 중인 중국 전문가들은 10만 오리 부대에 대해서 무척 회의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메뚜기 떼 퇴치 지원을 위해 파키스탄에 파견된 전문가인 주징취하는 오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지만 파키스탄의 피해 지역은 사막인데다가 온도가 매우 높아서 오리가 생존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또한 오리를 해외로 보내기 위해서는 서류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오리 부대는 소규모 지역에서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오리 부대 파견 방안은 터무니없고 전문가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한 대륙을 식량 위기로 몰아넣고 바다를 넘어 다른 대륙에까지 날아가는 사막 메뚜기 떼의 재앙을 중국은 너무 쉽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또한 메뚜기 떼의 공습을 받는데요. 국경지대인 윤난성 등 국경지대의 피해 면적은 92스퀘어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을 공습한 메뚜기 떼는 사막 메뚜기와는 다른 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남부에 이어지는 폭우와 홍수가 대규모 메뚜기 떼를 형성하게 된 거죠. 결국 중국은 10만 오리 부대를 해결 방안으로 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무인 드론과 방제 인력 4만 명을 투입해 확산 방지에 나섰지만 피해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 떼에 이어
중국에 자체적으로 출몰한 메뚜기 떼까지 코로나의 변이와 싸우기도 벅찬 지금 직구촌 곳곳이 메뚜기 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메뚜기 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아직까지 메뚜기 떼로 인해 폐해를 입은 전례도 없을 뿐더러 중국에서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오려면 해발 2000m에 달하는 험난한 산맥을 넘어야 하기에 사막 메뚜기 떼가 한국에 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한국에 넘어오더라도 외래종의 무덤인 한국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최근 서울 서부권과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출몰한 일명 너브버그의 경우에서도 증명됐죠. 너브버그는 1cm가 안 되는 파리과 곤충으로 짝짓기하는 동안은 물론 날아다닐 때도 하루 종일 암수가 함께 붙여다녀 사랑벌레라고 불립니다. 이 벌레는 인체에 모해하고 진드기 박멸에 도움을 줘 해로운 벌레가 아니라 오히려 입충으로 분류되지만 허술한 생김새와 번식력이 강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이 벌레들은 짝짓기를 하면서 집집마다 또는 가게 앞까지 새까맣게 들어왔고 동네 주민들은 그 징그러운 모습에 창문을 열 수도 영업을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에 지자체는 수십 명의 방역 요원 등을 투입하며 벌레 퇴치에 안간힘을 썼는데요. 그런데 출몰한 지 보름이 채 되지 않아 그 많던 너브버그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해당 벌레는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서식한다고 보고된 적이 없는 미기록종으로 파악됐는데요. 미국 남부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너브버그는 수명이 길고 번식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너브버그를 채집해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유전자가 변형된 종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정체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국내 혹독한 더위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너브버그는 자연스럽게 수명이나 행태의 변화가 왔고 번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 수컷과 암컷 모두 죽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으로 삼으려고 들여온 황소개구리는 토종 가물치와 메기에게 잡아먹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했고 모피와 식용 목적으로 들여온 뉴트리아도 야생으로 탈출해 농과 밭에 피해를 입히기도 했지만 그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토종 동물인 삭과 수달의 좋은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생태계 교란종으로 유명한 베스도 이제는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닌데요. 한때는 우리 입맛에 맞지 않아 잡아서 폐기하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전국 지자체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어포, 어묵 등으로 맛있게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연복 셰프가 베스를 요리하기도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는 베스는 버리지 말고 입에다가 버리면 된다면서 특별한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이연복 셰프가 베스로 요리한 멘보샤와 어양 베스를 맛본 출연자들은 어묵향이 난다, 맛있는 생선가스 느낌이다, 전혀 비린내가 안 난다며 감탄할 정도로 맛있었죠. 과거에도 그래왔고 앞으로 어떤 외래종의 침입에도 한국 생태계는 한국인들과 토종 한국 동물들로 인해 든든하게 지켜져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려진 재산만 2,800조 원에 이르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이 최근 한국을 방문하면서 모든 언론의 포커스가 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소공동 롯데호텔 약 2,200만 원짜리 로열 스위트룸에 머물며 객실 400개를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역시 미스터 에브리띵답게 통이 크다는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사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은 자신의 전 재산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640조 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네옴시티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의논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방문 하루 만에 26개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서울 면적의 44배에 해당하는 면적의 건설 예정인 네옴시티는 크게 3개 거대 프로젝트로 이루어지는데 직선 도시 더라인, 바닥 위 부유식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사막 관광단지 트로제나입니다. 여기에 석유에서 탈피해 그린 수소와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로만 네옴시티를 운영하기로 하면서 수많은 도시의 롤모델로 태어나게 될 텐데요. 그런데 사우디 북동쪽에 건설 중인 네옴시티의 건너편에는 한국인 피가 흐르는 한국인 후예가 살고 있습니다. 1200년 전 중동으로 흘러들어가 한국 문화를 간직하고 산다는 그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근 유튜브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벌기, 부동산 투자로 인생 바꾸기, 부업으로 현금 파이프 만들기 등 자신의 지식으로 돈 버는 노하우를 가르치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런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도 이를 소비하는 구독자들도 역시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2022년 기준 포브스가 발표할 세계 부자 순위에서 1위에 등극한 인물은 바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순자산 약 220조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를 환산해보면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만약 본인, 아들, 손자와 함께 하루에 1억씩 쓴다면 몇 년을 쓸까요? 보통 부자를 보면 3대는 먹고 살겠네 라고 표현하는데 하루에 1억씩 3억을 쓴다면 머스크가 재산을 전부 탕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2200년입니다. 예수 탄생 후 현재까지 매일같이 3억을 간신히 쓰면 전 재산을 탕진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도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3명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써야 탕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이 머스크를 자동차팔이 소년 정도로 여기는 인물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입니다. 왕실 자산은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지만 언론이 평가하는 그의 재산은 약 2800조 원입니다. 머스크의 10배인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없는 머스크에 비해 빈 살만은 왕실 재산이 그의 재산이므로 예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국방과학연구소를 통째로 사가고 싶다는 발언을 남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1위 부자의 농담은 이렇게 살벌하고 스케일이 큽니다. 1985년생 고작 37살의 젊은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첨단 신도시 네옴시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중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날아가면 타북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지역 26,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네옴시티가 건설되죠. 그런데 리야드에서 동쪽으로 30분만 날아가면 엘윤이라는 마을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한국인의 후예가 사는 곳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이수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는 30여 년 전 신뢰할 만한 인물로부터 사우디 남동쪽 후프프 지역에 알윤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스스로 한국인의 후예라고 자처하는 인물이 살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우디로 답사를 떠나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한국인 후예라 주장하는 칼릴 아브라임이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그의 주장은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족보도 있었지만 50년 전 관공서에서 전부 가져갔다면서 우리 조상 중에 1200년 전에 윤이라는 성을 쓴 인물이 커다란 공을 세우고 이 마을을 봉토로 얻어 알윤이라는 마을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450년 전 우스만 투르크의 침공대 때 전쟁에 투입되어 대부분 몰살당해버려 이제는 6가구밖에 남지 않았다는 그의 주장은 놀라웠죠. 콩으로 된장을 만들고 고추를 즐겨 먹으며 한국 문화의 흔적이 강하게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단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어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약 1200년 전에 실제로 윤이라는 성을 가진 인물이 존재했는지 알아야 하는데 조사 결과 이희수 교수는 당시 755년에 사망한 고구려 유민 출신 당나라 장군 고선지를 떠올렸습니다. 신라와 당나라는 연합을 구축해 고구려를 멸망시켰는데 이후 고구려 주민들을 당나라로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고선지 역시 이 당시에 당나라로 끌려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 그는 당나라에서 화려한 이력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장군으로 대단한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당나라를 괴롭히던 달의 부족을 전멸시키고 실크로드에 걸쳐있는 서역정벌의 책임자가 됐죠. 그리고 토번족 정벌을 시작으로 그의 발 아래 무릎 꿇은 서역 20여 개국과 서방 72개국을 모두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751년 그 유명한 팔라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쟁은 당나라와 이슬람 세력이 격돌한 최초의 전투였으나 내부 배신과 반란이 발생해 패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이끌던 3만 명의 부족 대부분은 아랍군에 의해 붙잡히거나 죽음을 당했는데 윤씨 성을 가진 고구려 병사가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칼릴 아브라임은 중동에 정착한 그의 조상 윤씨가 이후 바레인을 거쳐 이곳으로 와 정착했다고 했죠. 다만 당나라의 고선지처럼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아 후손들이 문헌연구와 인류학적 조사를 병행해 찾아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후예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전설 속 인물의 흔적을 찾아 그의 삶을 복원하는 것은 불확실한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현대 시대로 접어들어서는 확실하면서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시카고 대학교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1993년 세계적인 학술지 이카노메니커에 게재한 논문 메이킹 에이 미러켈에서 한국의 발전을 두고 기적이라고 불렀고 2008년 세계은행 역시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후 25년간 전 세계적으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7.5%를 넘은 국가는 13개에 불과하고 그중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 배경에는 몇몇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가령 베트남전 파병으로 받은 지원금, 서독으로 파견한 광부와 간호사 덕분에 얻어낸 차관 등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떠올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중동건설붐입니다.
1979년 가수 현숙이 부른 타국에 계신 아빠에게라는 곡은 낯선 중동에서 고생하는 가장들을 그린 가슴 절절한 노래로 중동 근로자, 가족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 시기 한국의 많은 가장은 중동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었죠. 사실 사우디는 1970년대 초 넘쳐나는 오일머니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인프라 구축에 투자했는데 사우디 역사에서도 한국 역사에서도 전설처럼 남아있는 공사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베일 항만공사입니다. 20세기 최대 토목공사로 불리던 이 공사는 1976년 당시 한국 1년 예산의 4분의 1에 이르는 1조 원이 훌쩍 넘는 입찰 금액을 공시했고 미국, 독일, 일본, 스웨덴,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 31개 건설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경쟁국들이 한국은 이런 공사를 할 능력이 안 된다며 깎아내리는 방해공작 때문에 사우디 건설청이 아예 현대건설의 입찰 자격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당시 사우디 국왕 덕분에 입찰 자격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1975년 이란에서 건설한 80억짜리 중동 실적이 전부였던 현대건설은 결과적으로 이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의 해보기나 해봤어? 나는 명언이 탄생한 것도 이 공사였는데 현대건설이 써낸 입찰 금액은 9억 3,114만 달러였습니다. 현대건설이 써낸 금액을 본 경쟁 기업들은 현대건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이 금액은 미국이 써낸 금액의 절반이자 차점자보다 3억 달러나 적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이 공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시작될 중동 건설업 진출을 위한 일종의 투자, 라고 받고 실제로 이후 4년 동안 무려 51억 6,400만 달러의 외화를 중동에서만 벌어들였습니다. 이런 외화벌이가 가능했던 것은 주베일 산업항에서 피땀 흘리며 노력한 한국인 근로자들의 노력과 정주영 회장의 뚝심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공기보다 무려 10개월이나 앞당긴 덕분에 한국인들의 근면성실함은 사우디 시민들에게도 강한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영자신문 아랍뉴스는 한국이 우리 마을에 오시네 나는 제하이 칼럼에서 1970년대 사우디에서 피땀 흘린 한국인 근로자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칼럼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 산타 할아버지 우리 마을에 오시네를 빗대서 썼는데요. 칼럼은 최근 구광이 병원, 고, 속도로, 대학, 철도, 스포츠 경기장,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등 전 분야에 걸쳐 대규모 공사를 해외 업체에 발주했으나 상당수가 공기가 지연되거나 완성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1970년대 물결처럼 밀려온 1세대 한국 근로자들이 더욱 그립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첫 한류는 우리 사우디 왕국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1973년 사우디에 첫 진출한 후 한국 건설사들은 사우디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매년 최대 5조 원을 수주했을 뿐 아니라 리비아, 바레인, 이라크 등 중동 건설 현장에서 10만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벌어들인 오일머니는 한국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그런데 육아 하락으로 중동 건설붐은 사그라들었으나 그들이 남긴 성과는 지금도 사우디인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 사우디에서는 한국인들을 박봉해도 일 잘하는 사람 이상이었는데 집안이 가난하고 나라 경나 정치 불안이라는 위태로운 조건에서도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일념으로 묵묵하게 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칼럼은 공사비를 예전 물가에 비해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최신공법이 등장했는데 왜 완공이 지연되고 품질이 떨어지는지 사우디인들은 이해하지 못한 다고 썼는데 1970년대 공기를 앞당기고 고층 빌딩은 물론 교량, 도로까지 흠잡을 것 없이 튼튼하게 만들어내는 장면을 기억한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칼럼이 사례로 주목한 것은 수도 리야드의 고가도로였는데 이후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 고가도로를 만들었지만 그보다 품질이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를 통치하는 빈 살만 왕세자는 딱 20시간 한국에 머문 후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대통령과 회담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 8명의 재계 총수들이 직접 찾아와 면담을 하기도 했죠. 한국 기업들과 사우디 정부, 기업 등이 투자 포럼을 열고 20시간 동안 무려 26개의 MOU가 체결됐는데 그 규모가 무려 40조 원입니다. 이 업무 협약이 전부 진행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우디가 특히 원자력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고 있고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이미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네옴시티 더 라인 지하의 터널을 뚫는 공사를 수주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이후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던 빈 살만 왕세자는 돌연 일본 방문을 취소하고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도 전부 무산시켰습니다.
방문 취소 사유에 대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일본보다 나은 실정이고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었는데 굳이 일본을 갈 필요가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 인력을 수출하던 때와 달리 이제 대한민국도 그 위상이 달라진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번 빈 살만 왕세자의 방문으로 주춤하던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 날개짓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멘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과 로켓이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발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연합군의 공습을 통해 후티 반군의 미사일 위협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티 반군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산 대공방어 시스템을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기업 한화와 3억 사우디 리알 우리 돈으로 약 8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여 사우디 자체 국방 능력과 한국 사우디 간방어 시스템 공급망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한국판 아이언돔으로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천공 11의 도입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방위산업이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중동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 확장은 향후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 사태에 어마어마한 효과를 보일 가능성을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현재 심상치 않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예멘과 이스라엘 중간에 위치한 사우디의 영토 아니가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예멘에서 발사되는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과 로켓이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향해 발사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해 후티 반군의 미사일 위협을 상당 부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가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대신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하마스를 지지한다고 밝히지 않고 팔레스타인 민족을 지지한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해 사우디가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 발을 빼는 듯한 입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친이란 성향 즉 시아파 성향의 집단들로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안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의 전체 인구는 3,300만 명이고 사우디는 3,600만 명으로 인구 규모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지 않아 사우디에게는 매우 큰 위협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에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우디에 한국산 천무 배치된 상황.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센터 CSIS에서는 2021년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하여 높아진 공격 빈도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우디가 예멘과 이란으로부터의 위협에 점점 더 높은 빈도와 강도로 노출되고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2021년 첫 9개월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를 겨냥한 공격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는 북한제로 추정되는 미사일까지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관통하는 문제까지 생기면서 사우디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한국은 사우디에 계약 규모 1조 원 규모의 천무 차세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수출했으며 이는 사우디에 실전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무는 마치 조선에서 세계 최초 개발되어 실전에까지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다연장 로켓 미사일 신기전과 흡사한 디자인으로 지난 2023년 3월 사우디 국영방송 SBA 측에 의해 한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8억 불, 우리 돈으로 약 1조 400억 원의 수출이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왕국의 맹주인 상황이지만 앞뒤 양옆으로 오겨싸임 소위 삼삼업기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이란, 남으로는 예멘, 북쪽으로는 시리아가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의 이집트도 자칫 현재의 친사우디 적인 LCC 정권이 교체될 경우 사우디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변모될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넓은 국토 면적 대비 3,600만 규모의 인구밖에 되질 않아 안보적으로 다소 두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게다가 사우디 왕실이 친서방적인 임장을 띠고 있는 현실과 최근에는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일부 아랍 민족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 속의 국방력 강화의 문제는
사우디의 생존 문제와 직접적 결부가 이뤄진 상황입니다. 두 번째, 사우디에서 위력 발휘하는 한국 무기. 세계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입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의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으로 등재되었으며 무기 판매는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대비 74% 증가했습니다. 2022년에는 방위 수출이 173억 달러에 달하며 바로 전년도인 2021년에 72억 5천만 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국산 방어 시스템의 성공적인 실전 성능을 입증하게 되면서 한국의 방산 시장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 예멘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 올린 미사일을 사우디에서 격추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하마스의 자금줄까지 사우디가 미국과 함께 차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우디가 완전히 반하마스의 방향을 확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우디와 예멘의 국경 충돌과 진압 작전 등에서 사우디가 약간 굴욕적인 장면을 보일 정도로 졸전을 거듭해 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가 무기는 매우 좋은데 훈련이 약간은 미흡하다는 우려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 무기 교체로 인해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우디의 예멘 북부 사다 지역의 포격에서 천물을 비롯한 한국산 무기들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진압이 가능한 원거리 타격 무기. 자신들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국방력의 강화인 것입니다. 사우디는 사실 러시아의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려 했으나 성능이 알려진 것보다 별로인 것으로 파악되어 제외되었고 또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사용하자니 아랍의 맹주로서 많은 아랍 국가들이 적으로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품을 쓰게 되면 체면이 안 서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사우디와 전통적인 우방 관계인 한국의 무기 시스템의 도입이 결정되면서 사우디는 그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대왕국으로서의 체면을 세울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우수한 한국 무기 시스템.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은 18세계적인 판매 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1011은 아랍에미리트가 구매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슬로바키아도 한국산 훈련기를 구매 계획 중입니다. 이는 한국 무기 시스템이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표준 무기 시스템으로 정착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사실 한반도는 오랜 정전 상태로서 한국의 무기 시스템을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동 사태로 인해서 한국 무기 시스템의 강력함을 전 세계 만방에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돔보다 훌륭한 것으로 분석된 한국의 시스템을 앞으로 사우디 왕국과의 협력을 통해 제대로 된 성능 테스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여러 로켓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일부 지정학 전문가,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분명히 공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에 앞서서 미군이 대만에 개입하지 못하게 할 만큼의 혼란 상황을 휴전선 부근에서 일으키도록 북한을 사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휴전선 부근에서 북한의 미사일들이 쏟아지게 될 가능성을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다행히 실전 성능 테스트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 방위 산업계와 한국 국방력에도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이란까지 등 돌린 하마스. 여겨졌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장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향상됐을 뿐 아니라 사우디 왕국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속속 한국산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시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이란 하메네이는 이번 하마스 사태에 참전 않겠다고 공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전에 개입치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하마스에 참전을 않겠다고 직접 통보를 한 것이 영국 텔레그래프지에 보도되면서 이란이 완전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이란은 중동에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중앙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을 포섭하여 과거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이 아닌 중국 방향으로 타깃을 돌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우디가 도입 시작하면 16억 명 시장 열린다.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맹주 국가입니다. 전 세계 16억 명의 인구가 사우디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왕실은 마치 로마교 황청 이상의 국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우디 왕국의 무기 시스템을 한국산으로 도입하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의 무기 시스템 역시 한국산으로 도입돼 어마어마한 시장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과 같은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강력한 방위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 제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산업 기반은 선박, 건조, 전자, 자동차, 기계 등 세계적 수준이며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예상치 못하게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솜, 주먹, 솜방망이처럼 여겨졌던 사우디 왕국이 강력한 무기 시스템으로 더 강력해진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새로운 중동 평화의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호전적인 이란의 마음까지 돌려놓을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이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공동통화를 만든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이에 대응해 여러 국가들이 유로화처럼 비슷한 공동통화를 만들겠다고 나섰는데요. 구 PA, 아세안, ASEAN 국가들은 한국 원화를 공동무역통화로 채택, 앞으로 거세질 화폐 전쟁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뭉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무역통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은 이 소식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장기전으로 진행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은 경제제재를 통해 러시아를 완전히 묶어놨는데요.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막는 한편 꼼수를 통해 이를 우회하려는 시도조차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재빠른 결단과 단호한 조치에 러시아 경제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러시아의 법정화폐 루블화는 종이 조각보다 더 못한 신세가 되었고 러시아 국민들은 느닷없는 제재로 인해 거지가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와 함께 빠르게 소모되는 자원을 보고 심각성을 느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미국의 제재를 벗어나고자 결단했고 러시아는 묘수를 고안했는데요. 바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U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국제통화 재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통화 도입 프로젝트에 들어선다고 발표한 것이죠. 러시아가 현재 제재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끄는 유라시아경제연합 EAU 이 대신 중국 위안화와 합쳐 거대한 공동통화로 우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루블화 대신 새로운 공동통화를 이용해 거래가 가능하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경제제재를 회피해 돈과 자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어디까지나 중립을 지키고 있고 러시아의 침입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는 상황. 유라시아경제연합 EAU에 가입된 국가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까지 같이 경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유라시아경제연합은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으로 유럽연합 EU를 모티브로 추진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중동 국가를 포함 친러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된 기획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의 명분과 승기를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쥐고 있으나 경제 제재의 범위가 넓어지고 여러 국가들이 몰래 러시아 편을 들면 경제 제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거대 공동통화 체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맞대응할 통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가장 먼저 나선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일제 시절부터 공동통화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식 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힘든 대동아 공영권 이론에서 시작되었죠. 제국주의로 아시아 각국이 유럽 국가의 식민지로 전락했을 무렵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 유럽을 배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아시아 사람끼리 잘 살아보자 는 기치 아래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제안을 솔깃하게 여겼습니다. 친일파로 유명한 필리핀 호세 나우렐 대통령은 회의상에서 공공연하게 대동아 공영권을 이야기하며 일본을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을 할 정도였죠.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야 한다는 것이지만 실제 일본이 노린 속셈은 공동통화입니다. 화폐가 통용되는 영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나라의 경제 영향력은 커진다는 사실을 일본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것을 가장 절실하게 깨달은 사건이 바로 유로화 탄생입니다. 90년대 후반 유럽연합이 결성되고 단일 통화인 유로는 단숨에 일본 엔화를 밀어내고 중요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심지어 달러와 비슷한 위치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했죠. 이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국인 자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것을 주장했죠. 동아시아의 학자들을 파견, 유로화와 상대할 화폐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론을 모았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계기는 다름 아닌 IMF 사태. 한국이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연쇄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 역인 경제가 흔들리면서 이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달러나 유로에 비해 화폐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는 경제 위기에 취약하고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공동무역화폐를 통해 화폐 경쟁력을 갖추면 충분히 서양 국가에 대항해 IMF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논리를 일본은 펼친 것이죠. 아시아 통화단위 ACU는 이 시기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중국 위안화,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각 통화를 비롯 대만과 홍콩 통화까지 아우르는 구상인데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KMI 나는 초기 합의를 시작으로 각국의 경제장관들은 합의를 통해 공동무역통화 도입 직전까지 도달했죠. 일본의 뜻대로 엔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통화가 확정되기 직전 이 논의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바로 일본의 욕심이었죠. 2000년대 즈음 버블 경제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엔화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공동통화를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일본이 무리하게 엔화 중심의 정책을 고집한 부분 역시 중국과 한국 등 일제강점기의 시절을 겪은 국가들의 반감을 샀었죠. 결국 결렬된 공동통화의 꿈은 너무나 쉽게 무너졌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던 동남아시아 국가는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ASEAN 국가들은 이 기억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또 한 번 단일 통화 이야기를 꺼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자 이들 아세안 국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일본을 배제하고 한국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 통화를 만들자는 계획이죠.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국가들 사이에서도 유로화와 같은 단일 화폐를 꿈꾸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의 영향을 받은 지식인들 사이에선 활발히 논의된 부분이죠. 그러나 다 되었다고 생각한 단일 통화 논의를 일본이 걷어차면서 배신감에 휩싸인 이들 국가들은 일본을 배제한 다른 구상을 하게 됩니다. 엔화 대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넓힌 대한민국 원화를 중심에 놓자는 계획이죠. 이니 한국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들 아세안 국가들과 통화 스와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통화 스와프란 한국의 통화와 외국 통화를 교환하는 계약을 일컬는 것으로 위기 상황이 닥쳤을 경우 자국 통화를 담보로 외국 통화를 차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니 한 차례 한국과 금융거래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이들 국가 입장에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단일 통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점점 더 블록화되는 경제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단일 통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들 아세안 국가들에게 중요한 상황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수단이죠. 점점 블록을 통해 공동통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아세안 국가들은 빠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사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원화를 중심으로 아세안 국가가 공동무역 통화를 만든다면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유로화, 달러와 맞먹는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향후 러시아, 중국의 단일 통화에 맞서서 경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교류를 이어가며 협력을 다졌기에 과거 무리하게 추진되었던 통화 시도와 달리 부드럽게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 공동번영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며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적 합의를 이어 나갔습니다. 문화와 관광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에 걸쳐 다방면의 도움을 받은 이들 아세안 국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우대하며 존경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류로 인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기에 원화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것도 원화를 중심으로 한 공동무역통화 성립에 매우 유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 일본이 엔화를 중심으로 공동통화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각국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사모 합의가 뒷받침된 아세안 한국의 공동통화 논의는 더욱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대동아공영론 시절부터 꿈꿔왔던 공동무역통화의 꿈을 일본 대신 한국이 먼저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 상황에서 일본은 자국 통화 가치를 방어하는데 급급한 상황, 심지어 안전자산으로 엔화를 떠오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엔화를 버리면서 안전통화라는 인식도 사라졌는데요. 더 이상 엔화를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자산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며 물가를 낮추려고 했던 일본 정부의 탓이죠. 아세안 국가들 입장에서도 과거 한번 자신을 배신했던 일본을 다시 믿을 이유가 없으며 통화 가치도 떨어지는 엔화를 중심으로 뭉칠 이유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이 모이면서 탄생하게 된 공동무역통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화가 단숨에 달러 유로화와 견줄 수 있는 통화 단위로 격상된 셈인데요.
한국은 한국에게 다가오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아세안 국가들 말고도 전 세계에서 원화가 달러처럼 대접받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